마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다른 집안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조커와 2019년에 나왔던 토드 필립스 버전의 조커는 둘 다 매력적인 빌런으로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다크나이트의 조커에게는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관객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단독영화 버전의 조커에게는 적지 않은 숫자의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동조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분명히 조커가 돌이킬 수 없는 악당의 길을 선택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관객들은 내가 조커의 상황이었어도 저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는 그런 공감의 반응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는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를 뜻하는 인셀 논란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만 그게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커가 어떻게 그러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의 특수한 상황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한 상황 자체가 영화의 소재로 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인물이 겪는 고난이나 갈등이 영화의 이야기로서 작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상황이 특수하다고 해도 인물이 겪는 어려움, 즉 인물이 겪게 되는 고난과 갈등 혹은 천성적인 결핍 같은 요소들만큼은 웬만하면 보편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과 인물 사이의 접점을 넓게 형성을 해놓아야만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인물과 자신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인물의 이야기에 몰입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단독 영화의 조커를 바라보는 그 상반된 태도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커의 조커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매우 특수하지만 그가 세상에서 겪는 멸시와 핍박만큼은 많은 이들에게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물론 그 경험의 강도는 매우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당한 무시를 극복해보려 애쓰는 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일이니까요. 반면에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겪는 어려움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배트맨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더 혼란에 빠뜨려 보겠다는 파괴 욕구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다크나이트의 조커에게서 두려움은 느낄 수 있을지언정 결코 보편적인 공감은 느끼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만약 본인의 내면에 대도시를 파괴하고 싶다는 그런 특수한 도전 과제를 남몰래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어쨌든 특수한 상황과 보편적인 어려움의 조건을 매력적으로 충족시켰다면 마지막으로는 필연적인 선택을 통해서 관객이 모든 것에 납득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커가 결국에 저지르고 마는 그 잔인한 범죄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조커를 향한 감정의 연결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 필연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이었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필연성은 인물이 겪는 갈등과 비극에 무게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관객을 설득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보태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긴 했었지만 솔직히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도 이러한 필연성을 살린 에피소드만큼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티 팔머와의 관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른 멀티버스에서라도 그 인연을 이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크리스틴과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자신의 필연임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내렸던 그 필연적 선택은 물론 비극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숭고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모습이었기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향한 감정의 이입이 강력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내가 저 사람이었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의 바로 그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에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설계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영화들은 특수한 상황, 보편적인 어려움에 이어 필연적인 선택까지 구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몰입을 극의 마지막까지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니까요.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와서 이제 다시 마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최근에 마블에서 바로 그 보편적인 어려움과 필연적 선택의 영역이 제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저는 이터널스에 대해서 조금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편인데 그런 저조차도 이카리스의 그 마지막 선택에서는 그 어떤 필연성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필연성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올바름에 덧보리를 두고 내려진 결정인 것 같았죠. But there is a pheromone lock. Smelling
my pheromones that prevents you from committing violence against me. 그리고 엔드게임 이후로 등장했었던 블랙 위도우나 샹시를 떠올려보면 영화의 소재인 특수한 상황은 역시 잘 제시되어 있으나 보편적인 어려움이나 필연적인 선택의 영역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레드룸을 너무 인위적으로 묘사하여 나타샤의 어려움이 보편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샹치에서는 미국 내 이민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어려움을 잘 그려내나 싶었더니 갑자기 테마파크 중국관에서 상영될 것만 같은 느낌의 디오로 변신을 하면서 본인들이 쌓아놓은 매력 포인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팬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홈커밍과 파프롬 홈에서 이미 내면의 성장을 이뤄냈었던 피터 파커가 왜 노웨이 홈에서는 갑자기 애새끼 모드로 롤백을 했던 건지, 그래서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비극까지 왜 굳이 초래하는지가 솔직히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모든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선택을 하면서 필연성의 숭고함을 느끼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그가 내렸던 선택들이 그러한 숭고함을 느끼는데 방해물이 되었었죠. 물론 이건 마블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전 시리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미가 떨어진 요즘 시리즈의 원인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의 선택이 숭고했던 것은 그것이 필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본 결과 아이언맨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의 필연이었고, I am Iron Man. 그 선택은 이전부터 쌓아 올려왔었던 과정들과도 맥이 다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 역시도 그것이 필연적인 선택임을 납득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토르가 1, 2편에서 겪고 있던 어려움은 보편적인 관객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말 그대로 비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신으로서의 면모를 가진 토르의 결핍을 코믹하게 연출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그 의도가 딱히 효과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라그나로크에서 처절하게 땅바닥으로까지 떨어져 버린 토르에게는 비로소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을 만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왕좌를 이어받고 싶다는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고민을 하던 토르는 이제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싶다는 보편적인 열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내린 선택들 역시도 필연적인 것에 가까웠기에 토르의 캐릭터도 점차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반대로 인피니티 사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했었던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그 인물들이 그려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강의 원인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겁니다. 특수한 상황의 제시까지는 언제나 무난하게 이루어지지만 보편적인 어려움과 필연적인 선택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분명한 편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최근의 마블 시리즈에서는 평균적으로 그 두 가지의 요소를 느끼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되는 정치적 올바름을 쫓다 보니 발생하는 상황으로도 보이고, 또 디즈니 플러스와의 연계를 위해 극을 확장시킬 요소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다 보니 발생하는 상황으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저 같은 라이트 관객을 계속 붙들어 놓고 있는 것보단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의 이전 영상에 달린 댓글들의 경향을 대강 살펴보면 이제 마블을 지지하시는 쪽에서도 세계관 연구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분위기가 주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블에서 보편적인 어려움과 필연적인 선택의 영역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역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업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진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블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상에서는 굳이 마틴 스콜세지가 말했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세계관 내에서 상호 연동이 되는 시리즈물로 실패의 부담을 분산시켜서 세계관 연구에 흥미를 가진 지금의 팬들도 함께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MCU에서 계속 이탈이 되는 것조차도 마블이 처음부터 개선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요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블의 대중적인 전성기였던 2010년대에 적지 않은 분들이 향수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페이지는 마블의 타임라인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마블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더 이상 마블에게 유효한 비판이 아닐 겁니다. 이미 마블은 아주 순조롭게 그들의 타임라인대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고, 돌아오지 않을 예전의 페이지를 그리워하는 건 지금의 세계관 연구와 디즈니 플러스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3개월에 한 번씩 영화관 티켓이나 팔아주는 돈 안 되는 고객들일 테니까요. 그러니 타임라인에서 멀어진 이 멀티버스에 남겨진 사람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지나가버린 예전을 기억하며 추억을 공유하는 일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블은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으니까요.